근데 이제 이 부대가 미처 농민군과 만나기 전에 이미 황토현 전투는 4월 7일에 벌어진 것이죠. 서울에서 오는 부대가 오기 직전에 그런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사건이 들불처럼 먼저 전국적인 대규모 농민 봉기로 커지기 전에 초반에 싹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부대를 전봉준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와. 자, 그런데요. 한양에서 이런 군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 동학농민군 들었겠죠. 네. 자, 그 소식을 듣자 이들은요. 이 황토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곳 황룡촌으로 향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선 관군 역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추격했겠죠.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약 2주 뒤인 1894년 4월 23일 한양에서 파견된 조선 관군은 드디어 동학농민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농민군이 보이자마자 다짜고짜 대포를 쏩니다. 우와. 이 포격에 농민군 수십여 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신식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 주력 무기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 제가? 죽창. 네,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 죽창과 뭐 조총 몇 자루 이게 전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리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죠. 바로 이겁니다. 뭐지? 이게 뭐예요?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장태라는 겁니다. 장태? 자, 이게 바로 동학농민군의 정말 비장의 무기였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동학농민군은 이 장태를 어떻게 이용해서 관군과 싸웠을까요? 저희가 딱 봐도 동그랗게 크잖아요. 그렇죠. 저 안에다 뭔가를 넣어요. 네. 그래서 넣어서 그걸 공격하는 건데 인분? 인분이나 뭐 소똥 어허. 그런 더러운 거를 어허. 넣어서 그냥 갖다 던지는 거죠. 네, 반장님 오답. 정답. 총이 막 날아오면은 그 동그라미 이렇게 탁탁탁탁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면 찔러요. 지금 뭐 어벤져스. 저 나무로 어떻게 총을 막아요? 잡았다. 거기 네. 동그라미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넣어요. 네. 와. 어릴 때 찌고 철인 그거처럼. 그래서 팔을 보호하는 거야. 아, 저거 꽤 커요. 장현 아나운서 저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답.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은 안 들어가다니까. 안 들어. 오케이. 네, 정답. 네, 자, 사람을 찌르고 그걸로 총을 또 막아요. 아니야, 정답. 자, 일단은 사실은 정답은 정답인데. 아니, 정답. 오케이. 아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다 끝났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총을 맞고 네. 가가지고 그 상대를 못 찌르는 밀면서. 아니. 네. 그다음에 쓰러져서. 좋아, 정답. 네. 선생님 이렇게 갑시다. 선생님 치셨어.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제가 영상으로 답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자, 보시죠. 아 궁금해. 아 엄청 크네. 뭐야 저거? 아이, 뭐야 이게. 엄청 크네. 자, 이 장태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크게 엮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볏짚단 등을 채워 넣고요. 이 뒤에 몸을 숨겨 총을 피하는 일종의 방탄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탄차를 앞세워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와. 게다가요, 조선 관군은 모르고 동학농민군은 아는 이것 역시 전투에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겠습니까? 지형.
정확히 맞습니다. 네, 바로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 황룡촌의 강가는요, 지대가 좀 낮은 데 반해서 주변 뒷산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황룡강 방면으로 장태를 아래로 굴리면서 돌격을 했던 거예요. 자, 장태를 활용했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조금 이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관군과의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동학농민군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주. 그렇죠. 전주 가야죠. 바로 전주. 전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학농민군들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와. 1894년 4월 27일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전투도 없이 들어간 것이죠. 와. 거의 뭐 개선 장군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군들을 지휘해야 하는 전주선의 총지휘관 전라감사가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성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청나라는요,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건데요. 당시 양국이 조선의 군대를 동시에 파병하고 철수하기로 한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자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자신들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난리다. 조선 정부가 지금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인. 불러들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닌데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전봉준은요, 결국 이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을 자진 해산하기로 한 겁니다. 자, 바로 백성을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모였던 동학농민군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봉준은 절대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볼 생각이었지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원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요, 조선 관군에게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해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재빨리 이 사건을 수습하고 싶었던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5월 8일 동학농민군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화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요구한 조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만큼은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거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집강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집강소를 만들자고 했을까? 나중에 혹시 조병갑과 같은 탐관우리가 또 나와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실행했던 겁니다. 한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하나하나 조사해 엄중하게 징벌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달라. 이게 모르면 것 같아요. 이거 신분. 신분제. 그렇죠. 형도 맞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 달라라는 이 동학의 뜻을 전한 겁니다. 와. 자, 여기서 잠깐 시험에 나왔던 큰배쌤의 별의별 문제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봉준의 주도로 봉기한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전주성마저 점령하였으니, 자,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보이시죠? 야, 너무 이야. 쉽다. 정답은 3번. 예, 맞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을 이야기할 때 네. 반드시 정답지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땅에 농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강소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야 정말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몽준의 귀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하. 또 뭐야? 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농민들 이제 해산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온 김에 경복궁을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동학농민군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종이 인지는 된 겁니다, 지금요. 자, 이제 일본은요,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친일파 관료들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요, 이제 조선의 군대까지 일본이 관리하게 된 것이죠. 1894년 9월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전봉준 고심 끝에 또 결심을 내립니다. 자, 당시 양측의 병력 차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학농민군은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2만여 명. 일본군과 조선 관군은 2천여 명. 동학농민군이 무려 10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불리했을까? 바로 지형 때문이었어요. 일본군이 이미 동학농민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우금치고개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높은 지대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일본군. 아유.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냥 이제는 뭐 물러날 곳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뭔가 가려고 하는. 근데 되게 공포는 확실히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라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총구를 향해 죽게 살기로 올라갑니다. 너무 처참한데요. 어떻게 이겨 저거? 이 전투의 결과,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차 접전 후 만여 명의 군사를 점검했더니 남은 군사가 불과 3,000명이었다. 그 뒤에 다시 접전 후 세어보니 500명에 불과했다. 아 진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은 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 애초에. 농민이라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잘 훈련된 일본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전봉준은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한 뒤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은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요, 네. 또 남아있는 동학농민군 세력을 모아서 일본군에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뭐 물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 네, 번번이 패배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894년 11월 27일 전봉준은 끝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군이 해산됐다고 해서 일본이 이 전봉준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안 두죠. 왜냐면 다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지가 판단을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자, 전봉준은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일본군에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전봉준. 자, 이때 전북 순창에서 옛 부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부하의 제안으로 한 민가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데 전봉준이 은신하고 있던 집에 갑자기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옛 부하. 네. 이 부하가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야.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네. 현상금 걸려. 전봉준을 숨겨준 이 옛 부하가 너무하다. 관아의 그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배신당한 채 결국 체포됩니다. 전봉준에게 내려진 형벌, 사형. 근대식 법원이 생기고 최초로 선고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의 교주 최시형마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바로 동학의 제2대 교주 이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바로 조병감입니다. 조병가? 그런가? 잊고 있었네요. 아까 유배 갔잖아요. 이 조병갑은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조병갑도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야, 참. 대박이다. 조병갑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이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은요, 그 이후에도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이름 없는 그 시대의 아무개들, 백성들이었습니다.